금융시장에서의 어떤 위기는 시장의 폭락이나 하락을 의미하겠죠. 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가 손실 구간이 있으면 그거를 원금이 회복될 때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리거나 또는 공포감에 손실을 확정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초고액 자산가분들의 흐름을 보면은 하락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분석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점검을 하십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향후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실 때는 조금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과감하게 시프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좀 포트폴리오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네. 기존의 기존의 전통 자산 외에 대체 자산이라고 하는 대체 투자에 대한 비중이 일반 투자자보다 굉장히 좀 높다. 대체 자산 중에서도 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너리 박지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 그리고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사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지금 투자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궁금하게 만든다라는 게 공통점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자, 변동성이 너무나 큰 이 시장에서 이런 초부자들은 과연 어떤 투자를 하고 앞날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지 오늘 도너리에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선 삼성증권 S&I 패밀리 오피스센터 3지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S&I 패밀리 오피스센터 3지점장 유관선입니다. 저는 2008년 증권사 PB로 경력을 시작해서 동부 유천동, 종로 WM센터, 강북금융센터 그리고 S&I 강남파이낸센터에서 PB를 했고요. 네. 24년 초에 S&I 도곡을 시작으로 지점장이 되었습니다. 삼성증권은 24년에 출범한 패밀리 오피스 센터를 올해 초 기존의 2개에서 3개 지점으로 이제 확장을 하였는데요. 개인적으로 S&I PB로 6년, 또 S&I 점포 한 곳에서 지점장을 한 경력을 바탕으로 삼성증권의 핵심 점포인 패밀리 오피스센터 지점장으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패밀리 오피스센터 다른 지점장 그리고 21명의 PB들과 함께 삼성증권 패밀리 오피스센터 고객님들을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이제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삼성증권 패밀리 오피스 현재 뭐 이제 구성이나 현황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먼저 좀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패밀리 오피스센터에서는 1,00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 운용이 가능한 가문의 고객님들을 모시고 있고요. 네. 현재 삼성증권에서는 100가문의 30조 원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WMA 같은 경우에는 요청하시는 특정 금융자산에 대해서 네. 고객님의 투자 성향에 부합하고 또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산 운용 방안을 제시하는 게 주요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패밀리 오피스 같은 경우는 고객의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포함해서 전체 금융자산에 대해 세무, 뭐 증여 및 상속 이런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안하는데 더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초고액 자산가라고 하셨는데 1,000억 원대 이상이라고 네. 하셨어요. 참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되셨을까 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는 뭐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많이 이제 그런 범주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어떤 유형의 분들일까요? 뭐 자수성가라든지 뭐 물려받으셨다든지 이런 것들? 뭐 이제 좀 직종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소비재, 핀테크, 플랫폼, 뭐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 울트라 하이net 월스의 개인 고객님들이 이제 많이 있으시고요. 네. 중요한 것은 초고액 자산가의 구성과 탄생에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토지 보상이나 이런 부동산을 통해서 또는 선대의 사업을 물려받으면서 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창업과 엑시트라고 불리는 지분 매각을 통해서 이제 초고액 자산가의 반열에 오르신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따라 WM 비즈니스도 같이 좀 변화를 했는데요. 네. 이제 형성된 부를 관리하고 증가시키는 데 주력하는 자산관리 비즈니스가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요. 대신에 이제 창업 후에 기업을 성숙 단계까지 만드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의 어떤 이제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상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 패밀리 오피스에서는 재무적, 비재무적으로 서비스를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부의 변화와 서비스의 변화 이런 걸 이제 같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1,000억 원 이상의 자산이 있는 그런 가문만 관리를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대단하지만 그분들의 예탁 자산이 아까 이제 30조 원이 넘는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인데요. 이런 초부유층 자산 관리를 별도로 좀 하게 되신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부유층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WM 비즈니스에 있어서 초부유층 대상의 자산관리 서비스는 금융업에서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숫자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베인앤컴퍼니 자료상으로 2030년까지 글로벌 유동자산이 130조 달러에서 230조 달러까지 이렇게 좀 확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글로벌 WM 비즈니스의 매출 이런 부분도 한 360조 원에서 720조 원까지 한 2배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한국으로 돌아와 보면 UBS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1인당 부가 또 증가한다는 분석도 있고요. 또 25년 기준으로 BCG 분석에 따르면 1,000억 이상의 자산가가 한국에 한 1,000여 명 가까이 그리고 이들의 자산이 280조 원 정도로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초부유층 자산 관리에 집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삼성증권은 2010년부터 초부유층 자산 관리를 위해서 S&I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좀 시작을 했고요. 뉴 이코노미 시장의 급성장 속에서 하이넷월스를 뛰어넘는 울트라 하이넷월스 이런 고객님들에 대한 서비스를 지금 패밀리 오피스까지 쭉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냥 우리 같은 이런 소액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핫한 알트코인이면 알트코인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저기 좀 휩쓸려 다니는 경향이 있다면 이런 초보자들은 오히려 그런 핫한 거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조금 들었는데 사실 그게 사실인지도 궁금하고 그 정도의 자산가들은 그렇다면 가장 집중하는 그 투자 유형이 어디인가 이런 포트폴리오도 좀 궁금합니다. 좀 포트폴리오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기존의 전통 자산 외에 대체 자산이라고 하는 대체 투자에 대한 비중이 일반 투자자보다 굉장히 좀 높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점점 더 확산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패밀리 오피스 고객의 경우에 대체 투자에 대한 투자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면 전통 자산은 우리가 흔히 아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이런 상장 주식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국내 채권, 해외 채권, 그다음에 원화 현금, 외화 현금 이런 것들을 전통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체 자산, 이게 궁금하실 텐데 대체 자산은 글로벌 사모 주식, 글로벌 사모 채권, 글로벌 부동산,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금은과 같은 귀금속. 이런 투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패밀리 오피스를 보면은 전통 자산과 대체 자산의 투자 비중이 6대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4년 이후에는 이런 글로벌 패밀리 오피스들이 채권과 대체 자산에 대한 비중을 계속해서 좀 늘리는 투자를 하고 있고 대체 자산 중에서도 사모대출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패밀리 오피스 같은 경우는 아직 대체 자산이 글로벌 패밀리 오피스만큼 높지는 않은데요. 점차 저희 패밀리 오피스 분들도 국내에서도 대체 투자 자산 부분이 좀 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을 기준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요. 여전히 국내보다는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이 눈길을 좀 끄는 게 더 사실이기도 한데 고액 자산가들도 미국 주식이라든지 달러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가요? 맞습니다. 일단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지금 현재로서도 굉장히 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최근에도 상대적으로 좀 기회가 되면 달러 비중을 더 늘리려는 그런 의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글로벌 시장 대비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23년, 24년 계속해서 미국 시장이 좋았었고 또 수년간을 보면은 끊임없이 좀 우상향 해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1,300원이라는 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지만 과거 한 1년, 2년 전으로 보면은 1,300원대에 환전을 해서 달러에 기반으로 투자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과감하게 이 달러 기반 투자 결정을 하셨었고 지금도 사실은 1,400원이 넘는 구간에서도
미국에 대한 투자, 달러 기반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I라는 거대한 산업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이끄는 기업들이 대부분 또 미국에 있고, 또 현재 미국의 국채만 봐도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국내 채권이나 금융 상품보다 높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기회가 되면 좀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주식이나 미국 채권 쪽으로 그렇게 자산 배분을 하려는 그런 니즈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패밀리 오피스 센터에서 고객들에게 정말 완벽에 가까운 컨설팅을 제공을 하시겠지만 정보라든지 이런 자산 증식의 노하우를 그 정도의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또 이런 식으로 좀 해보는 게 어떨까요?라고 좀 요구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네. 초고액 자산가분들의 경우는 워낙 네트워크도 다양하시고 커뮤니티도 많으시고 또 스스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네.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먼저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세부적인 요청 사항을 주시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해외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글로벌 대형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상위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해달라고 요청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같은 데들이 요새는 어느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왜 그 산업에 관심을 가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요청을 끊임없이 주고 계십니다. 최근 사례로 보면은 K-뷰티 관련해서 지금 성장세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화장품, 글로벌 화장품 산업에 대한 분석을 요청하신 경우가 있는데 인디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국의 기업들의 이런 성장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요청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애널리스트의 분석 보고서, 그다음에 다양한 기관들의 분석 리포트를 통해서 주요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또 자료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애널리스트들이랑 미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산업에 대한 변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고액 자산가, 초고액 자산가에서 다 그냥 믿고 맡길 수도 있겠지만 또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이제 이 자산가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동안 그 자산을 모으기까지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 누구보다 좀 잘 알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이 자산가들이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어떻게 다를까요? 저도 옆에서 보면서 많이 느끼는데요. 정말 다릅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스크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 대응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를 이제 투자 명언으로 살펴보면 부자는 위기를 기회로 보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위기를 위기로만 본다.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위기는 시장의 폭락이나 하락을 의미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100% 다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뭐 너무 해피하겠지만 투자 활동을 계속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런 하락이 일어났을 때 반응이 이제 다르다는 거죠. 명언을 하나 더 인용을 하면 위기는 돈을 옮기는 기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가 손실 구간이 있으면 그거를 원금이 회복될 때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리거나 또는 공포감에 손실을 확정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초고액 자산가분들의 흐름을 보면은 그 하락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분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점검을 하십니다. 저희가 거기에 또 도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사실 위기를 겪고 나면 경제 흐름이 크게 바뀌거든요. 그렇게 바뀌었을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향후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실 때는 조금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과감하게 시프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주 굉장히 큰 좀 차이점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우리는 끝까지 좀 버티는 게 승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제 뭐 어느 정도에서는 그러니까 손절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고 또 더 좋은 투자처로 갈아타는 것도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 네, 사실 요즘에 보면 저희가 조금 전에 미국 주식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고요. 국내 상황이 또 이제 계엄, 뭐 탄핵 정국 이런 것들로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인데 미국이나 뭐 국내나 다 상황이 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또 이제 워렌 버핏이 뭐 현금을 굉장히 크게 늘렸다더라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네, 뭐 사실은 이제 주식 중심으로 운용을 하는 포트폴리오의 경우는 뭐 현금 비중을 크게 늘리기도 하고요. 뭐 어떨 때는 뭐 주식을 100% 가져가기도 하는데 최근에 워런 버핏의 경우도 뭐 주식 운용 측면에서 현금 비중을 좀 늘린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모시는 패밀리 오피스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이제 포트폴리오로 자산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네. 뭐 현금을 크게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늘린다거나 뭐 그런 흐름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고객님의 가문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고객님의 성향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대부분 현금 비중을 한 5에서 20%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좀 크다. 뭐 이런 판단이 들면 채권 비중을 늘리고 주식 비중을 좀 줄인다든가 이런 비중 조정을 통해서 주로 이제 대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4년 초, 뭐 23년 하반기부터 저희 삼성증권에서는 미국 채권이나 국고채 이런 투자를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뭐 사실 보통 위기 상황이 오면 일반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구간에서는 채권을 자본 차익을 보면서 또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향후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채권을 매도해서 또 상대적으로 싸져 있는 주식 자산으로 이렇게 옮기는 예, 이런 국면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는 예, 그런 자산 관리를 한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자처럼 행동하고 자산가들의 마인드를 배워서 결국에는 그들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자산가들은 이 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뭐 신념이라든지 돈에 대한 생각, 목표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저는 나눔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나눔이요? 예, 네. 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좀 더 패밀리 오피서다운 용어로 표현하자면 저희 헤리티지 서비스에 있는 어떤 사회공헌 네. 뭐 이런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아무래도 창업 후 지분 매각하시는 최근에 유이코노미 부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고객님으로 모시게 되는데 만나서 미팅을 하게 되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이룬 부를 좀 사회랑 나누고 싶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사례를 좀 들어 말씀드리면 어떤 분의 경우 지분 매각을 해서 뭐 1,000억 원 이상의 이런 자산이 생기셨는데 그거를 본인이 그렇게 엑시트할 수 있게끔 도와줬던 직원분들 또는 관련된 분들과 좀 네. 나누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많은 분들의 계좌 개설도 해드리고 그런 거를 또 완료까지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렸는데 이런 걸 보면서 참 부자이신 고객분들이 돈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들 뭐 저도 배울 점이 있고 뭐 그런 거는 굉장히 또 존경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자산가를 꿈꾸는 우리 수많은 시청자분들에게 투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산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꼭 좀 유념을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뭐 조언도 조언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스스로 좀 되새기는 네.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세상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나의 자산을 어떻게 거기와 좀 맞춰 나갈 것인지 네. 이런 고민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10년에 한 번씩 큰 산업 사이클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앞에 굉장히 진짜 모두가 아는 AI 혁명의 이런 시대가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이 필요한데 좀 비유를 하자면 저는 그 모바일 혁명 때랑 조금 비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2007년에 아이폰이 나왔고 2010년에 카카오 서비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AI 혁명이 우리가 모두 아는 챗GPT라고 하는 언어 모델이 어떤 모바일 혁명 시대의 아이폰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뒤에 정말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뭐 로봇이 될 수도 있고, 뭐 저희가 헬스케어 진단 관련된 걸 수도 있고, 뭐 미디어 컨텐츠나 개인화, 교육, 학습이나 정말 어떤 서비스가 나올지 모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깊은 공부를 하고 이 새롭게 주어지는 10년의 어떤 거대한 산업 사이클 변화에 나의 부를 제대로 실을 수 있다면 정말 큰 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2010년에 내가 애플과 넷플릭스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이런 거 투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쵸. 지금 그 변화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 좀 투자를 하시고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서 네. 저희 삼성증권 패밀리 오피스와 같이 네. 고민을 하시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사실 이게 뭐 돈을 쫓지 말고 돈이 나를 쫓아오도록 해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대의 변화라든지 이런 상황의 변화를 앞서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추기 위한 공부가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있다면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이런 반열에 함께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우리 유관선 삼성증권 S&I 패밀리 오피스센터 3지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모시고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너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